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최 회장이 특별 사면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왕 회장 무슨 뜻이었나요? 귀국이랑 숙제는 무슨 뜻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사업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재단 지원 대가로 SK가 면세점 심사 과정 특혜를 요청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세월호 인양이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작업을 완료한 인양팀은 내일 최종 테스트를 하고 여건이 되면 바로 인양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나 좌판 200개와 상점 20곳이 불에 탔습니다. 한 5분, 10분 사이에 완전히 크게 번져버리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여기서 3차례나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왜 피해가 컸고 또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 인종과 성별을 겨냥한 증오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추가 제재와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문제도 조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고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검찰이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넉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SK그룹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최 회장의 신분이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단 출연금 100억 대가로 사면 청탁하신 거 맞으신가요? 검찰은 최 회장이 자신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0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일기 특수본 수사에서 김영태 당시 부회장이 최 회장을 2015년 8월 사면 며칠 전 교도소에서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접견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8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 측은 최 회장의 사면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뤄진 만큼 대가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최 회장을 추궁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태원 회장과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SK가 면세점 사업 같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건네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한 SK 최태원 회장을 독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최 회장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독대 이후 SK 관계자와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독대 10여일 뒤 최순실 씨 지시를 받은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SK 관계자들을 만나 80억 지원을 요청했고 그중 50억 원은 해외 전지훈련 비용 명목으로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회사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K는 난색을 보였고 결국 2년에 걸쳐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SK는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였는데 2달 뒤 추가 승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독대 이틀 뒤 관세청 내부 문건에 면세점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SK가 면세점 선정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건네려 한 건 아닌지 최 회장을 상대로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 추가 지원이 끝내 무산됐으며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사초라고 불린 업무 수첩으로, 또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도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검찰에 소환되면 이 측근들과 대질신문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이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윤나라 기자가 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블루K의 대표를 공기업인 GKL 대표에게 소개해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말은 다릅니다. 전화를 하셔서 K스포츠에 도와주는 마케팅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블루K라는 회사인데 그게 대표가 조성민이다. GKL 사장과 연결시켜주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놓고 양측의 진술이 다를 때 검찰은 당사자를 대질 조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파면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2번 불러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21일 하루에 끝내려면 안 전 수석과 대질신문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을 놓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대질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질신문은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질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검찰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방법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해 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호건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가 자택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고 들었는데 오늘 삼성동에 어떤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전해주시죠. 네,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이곳 분위기도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측근들이 잇따라 이곳을 방문해 소환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속미용사인 정송주 원장 자매가 어김없이 아침 7시 반쯤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유영아 변호사가 자택에 들어갔는데요. 유 변호사는 8시간 넘게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소환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했던 구순성 전 경호관도 모습을 보였는데 구 전 경호관 역시 자택 경호팀에 합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언제쯤 합류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앞서 낮 1시쯤엔 자택과 가까운 삼성동 주민센터 앞에서 친박단체 회원 25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경찰이 자택 앞 집회 인원을 20명 선으로 제한하자 장소를 옮긴 건데 여전히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든지 탄핵의 배후는 김정은이라든지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네, 인천을 대표하는 어시장인 소래포구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찾는 사람부터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 매년 1,500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 이곳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0억 원이 넘는 좌판과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먼저 최희선 기자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최회장 화재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그 옆에도 계속 번지지. 불이 막 하늘까지 올라가네. 시뻘건 불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번졌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까만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면서 불똥이 막 따라 올라왔어요. 한 5분, 10분 사이에 완전히 크게 번져버리더라고요. 소방대원 140명이 투입됐지만 새벽 4시가 돼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좌판 220여 곳과 점포 20여 곳이 완전히 불에 탄 뒤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사셔야 되나 그게 제일 큰 걱정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시장 전체 좌판 332개 가운데 30%가 몰려있는 가구역의 한 좌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좌판 주변 콘센트 등에서 누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 인근 변압기에서 폭발음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변압기 발화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소래포구 어시장에선 오늘 화재를 포함해 지난 7년 동안 모두 3차례 큰 불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엔 방금 전해드린 대로 좌판 상점이 몰려있는 쪽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왜 이렇게 화재가 반복되고 또 피해가 큰 건지 김관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가 진압되기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좌판 상점이 몰려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역에서 불이 나 피해가 컸습니다. 한 좌판에서 시작된 불은 천장에 설치된 비닐 천막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커졌고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도 불에 탔습니다. 손님 맞으러 분주해야 할 시장은 오늘 새벽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해 점포 수십 곳이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크게 난 불이 생전처음이죠. 새카맣게 막 불이 막 불꽃이 나는데 장사해야 먹고 사는데 진짜 놀랐어요.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천장이 비닐 천막으로 된 탓에 소방 장비인 스프링클러는 애초부터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가건물 뒤편 어시장 건물에 불이 나면 호스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화전 8대가 있었지만 새벽 시간 문이 닫혀 있어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시장 건물 왼쪽 폭 2.6m의 소방도로가 있지만 좌판들이 깔려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소화 장비와 좌판과 상점이 밀집한 어시장 구조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욱이 피해 좌판은 모두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세월호 인양을 시도합니다. 원래 다음 달 초에 인양할 예정이었는데 내일 선체를 조금 들어 올려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인양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은 내일부터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가 시작됩니다. 현장에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제킹 바지선 2대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 바지선과 세월호 아래 깔려있는 철 구조물 사이에는 66개의 쇠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인양팀은 내일 오전 유압식 장비를 이용해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 2m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을 시도한 뒤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들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샤프심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압을 이용해서 땡기고 잡고 잡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인양 시작 후 6시간에서 8시간 만이면 상부 13m 정도는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은 뒤 목포 신항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인양된 세월호를 싣고 이곳에서 87km 떨어진 목포 신항까지 옮겨갈 5만 톤급 반잠수식 선박도 현장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목포 신항 육상 거치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파도 높이 1m 이내, 바람은 초속 10.8m 이하인 기상 조건이 사흘 이상 계속되지 않으면 내일 인양은 무산되고 인양 시도는 다음 달 소조기인 4월 5일로 연기됩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가 3년 만에 다시 물 위로 나올 수 있을지는 현지 기상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몇 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나요?
일단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양 장비 최종 테스트에 들어가고요. 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상 여건이 괜찮다. 현장 전문가가 판단을 하면 한 8시쯤 해서 최종 인양 시도 여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양이 시작이 되면 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표영구 기자의 보도에서도 봤듯이 기상 여건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일부터 이제 소조기가 시작돼서 물살이 약해지는데 파도와 바람이 잠잠한 상태가 사흘 연속 이렇게 지속이 돼주지 않으면 인양 날짜는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조기라는 게 이제 밀물과 썰물차가 제일 적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다음 달 초에 인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더군다나 주말에 일정을 당겨서 발표한 거죠? 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이르면 한 5일 정도의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세월호 3주기인 한 16일 즈음에 목포 신항에 입항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 갑자기 내일 인양을 시도하겠다 언론사에 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해수부는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인양 업체인 이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그러니까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국민적인 이런 관심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꾼 이유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 좀 뒷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된 증오 범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무차별 둔기 폭행 사건입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22살 양모 씨는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한국인 피해 여성을 상대로 다짜고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가 한국 여성인 걸 직접 확인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Suspect asked the victim in Korean, "Are you Korean?" And when the victim replied yes, the suspect produced a hammer and began to beat the victim on her head. LA 검찰은 양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특정 인종, 성별을 겨냥한 증오 범죄였다는 경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인종과 성별, 종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구금 상태인 양 씨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직접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양 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이 증오 범죄를 둘러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2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서울 대한문 앞에선 오늘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상황을 취재한 시민사회부 손영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먼저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대한문 앞엔 최대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 직후 때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줄었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나온 건데 현장에서는 당연히 탄핵 무효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고요. 제가 현장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스티커를 한 장 받았습니다. 내용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는 헌재 재판관들이다. 그러니까 헌재를 규탄하는 구호인데 이 스티커를 옷이나 가방에 붙인 채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60대가 많다고 하던데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50대 아래 그리고 60대 이상의 인식차가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로 60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과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50대 아래와 60대 이상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아래는 대다수, 50대로 치면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반면에 60대는 세대가 넘어가면 그 수치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60대에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히 이 60대가 불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고요. 집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60대라는 세대의 특수성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가 그러면 어떤 세대냐?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전후 폐허 속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를 일궈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박정희 정권, 산업화, 전후의 경험을 한 고리로 엮어서 이걸
이걸 박근혜 정권과 동일시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박근혜 정권을 부패 정권으로 점 찍어서 이걸 부정해버리면 60대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분석인데요. 이 같은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적대도 표출되기 마련인데 이게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종북좌파,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 같은 틀로 구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울릉도를 지키던 경비대장이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찰 업무 중이었다는 동료의 증언이 있지만 토요일 초과 근무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순직 처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찰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경비대 건물을 나서자 다른 두 사람이 경례를 합니다. 지난해 10월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조 대장은 울릉도 부임 후 두 번째 주말을 맞아 성인봉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열흘 만에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 중 사망한 순직에 해당한다며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조 대장이 사고를 당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반 이후, 초과 근무 시간인 오후 1시 이후에 발생해 혼자 등산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본 겁니다. 불승인 통보서라는 혹시 그 글을 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공단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초과 근무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신청을 못했을 뿐 조 대장이 지형 정찰에 나선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지형 정찰을 가시겠다고 하셔서 부하 직원들이 수행을 자처했지만 만료하시고 혼자 가신 겁니다. 오후에 경비대원들 대원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조 대장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주말에도 빨리 지형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정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은 없느냐 이런 걸 다 직접 여쭈시면서 알아낸 길로 이제 가려고 시도하시다가 약간 이런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5천 명 넘는 네티즌들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죠. 남도에선 꽃축제가 시작됐는데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꽃대궐을 이룬 산수유 마을에 송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광양 매화마을 산기슭은 매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봄의 살 가득 머금은 매화는 저마다 꽃망울을 활짝 펴뜨렸습니다. 양지바른 동산엔 꽃대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울긋불긋한 오솔길을 따라 오순도순 그려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처음 와보는데요. 매화가 이렇게 만개한 걸 보니까 겨울 동안 움츠렸던 기분이 확 풀어지는 것 같고 막 너무 황홀하고 환상적이에요. 이거 무슨 꽃이야? 산수유꽃. 노란 꽃 정말 예쁘지? 지리산 자락 산수유 마을엔 자연이 빚어낸 노란 꽃잎의 물결이 상충객을 맞이합니다. 청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수유도 마침내 영롱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순수한 아름다움에 일상에 찌든 마음을 잠시 비우고 대신 웃음 가득 행복을 담아봅니다. 올 때마다 새롭고요. 새로운 추억도 또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유채꽃과 진달래, 개나리도 차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매화축제 산수유 축제에다 다음 달 1일 진해 벚꽃군항제까지 봄 기운을 재촉하는 남도의 봄꽃축제는 계속됩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어 동북아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상범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드와 북핵 문제인데 오늘 회담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나요? 네, 두 가지 모두 주요 의제로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합의점이나 결과물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북한 관련된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Views, and I think we share
a common view and a sense that tensions on the peninsula are quite high right now, and that things have reached a rather dangerous level. 将加强在朝鲜半岛和阿富汗、叙利亚等地区热点问题上的沟通与合作，推动有关问题的解决进程。与此同 네, 협력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미국은 북핵의 위협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육자회담 재개만을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우리 입장에선 이 사드 문제 해법이 좀 필요한데 이 두 나라 오늘 사이에 지금 사드 관련 논의 좀 입장차 좁혀진 게 있나요? 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은 이번 회담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 논의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담에선 양측 모두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을 펼쳤을 뿐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합의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 틸러스 장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요.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일 다시 한번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면서 한 말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자신이 TK의 적자여서 대구 서문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했다는 홍준표 경남지사. 출마 선언문의 키워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민 대통령이었습니다.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서민의 자식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서 자격 논란이 나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리 없다면서 세 차례나 반복한 겁니다.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없는 죄를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한다.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는 발언에 이어 다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로 읽혔습니다. 박근혜 지우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친박계 핵심 김진태 의원은 국민을 협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1차 컷오프에선 홍준표, 김진태 두 후보와 김관용, 안상수, 원유철, 이인재 등 6명이 통과했습니다. 모레 4명으로 추린 뒤 31일 본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현장 투표 비중이 50%라서 조직력이 주요 변수입니다.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바른정당은 내일 첫 TV토론회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일본 오사카 한 사립학교재단의 혐한 교육과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이 아베 총리를 둘러싼 정치 스캔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경화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던 아베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쿄 성효영 특파원입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들 입에서 정치적 발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은 한국인과 중국인 차별로 말썽을 일으킨 극우 성향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국유지를 감정가의 14% 수준인 헐값으로 사들여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인 아케 여사가 이 학교의 명예교장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련 의혹 전부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私と家内あるいは事務所安倍晋三事務所もですね一切関わってないともし関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ですね私は政治家として責任を取ると 그러나 곧바로 여당 중진 의원이 학원 측의 로비 시도를 털어놓고 이나다 방위상이 학원재단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아케 여사로부터 1,000만 원의 기부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은 오는 23일 학원 이사장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집권 6년차 아베 총리의 입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네, P2P 대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의 여윳돈을 모아서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10% 수익률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 때문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주의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돋보기에서 송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각양각색의 수제 맥주로 젊은 입맛을 유혹하는 이 집. 잘 보이는 공간을 잡아 벽에 수십 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특이합니다. 저희가 은행 대출 한도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했었는데 P2P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고 여기는 투자해 주신 분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모 씨도 이 가게의 P2P 대출에 250만 원을 투자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연 13%의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일반 적금이나 주식, 재테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입이라. 이처럼 여러 사람의 여윳돈을 모아서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게 P2P 대출입니다. 적용 금리가 연 10% 내외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저렴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 예적금의 몇 배나 됩니다. 이른바 P2P 업체라는 중개업체가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상황을 분석해 대출 여부와 적용 금리를 대신 결정해 줍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엔 주의가 필요하겠죠. 우선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대출자가 연체하거나 부도를 낼 경우 최종 손실은 투자자 몫입니다. 또 투자이익에 27.5%의 세금이 부과돼 손해 쥐는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 48개월까지인데 중간에 해지가 힘들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시고 한 상품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상품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원금이 손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불량 P2P 업체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무릎 관절이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다리가 휘어지는 걸 흔히 오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리가 휘어지면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 척추관절까지 손상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다리 11자로 평행하게 만들어보세요. 이 50대 여성은 지난해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단 올라갔을 때 아프고 내려올 때도 아프고 통증이 심해요. 이 20대 여성은 아프진 않지만 다리가 휜 것 같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리 붙는 스키니진이나 아니면 치마를 많이 입는데 그럴 경우에 외관상으로도 이제 다른 20대와 50대 두 여성의 다리 엑스레이 사진인데 다리가 휘어 있는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선은 달랐습니다. 50대 여성은 무게중심선이 무릎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몸무게 부담을 무릎 안쪽이 받다 보니 안쪽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수술로 무게중심선을 가운데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계속 악화합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무게중심선이 무릎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 오다리를 교정하면 무게중심선이 바깥으로 이동해 오히려 바깥쪽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미용 목적만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다리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좌식, 다리를 꼬는 습관으로 더 악화됩니다. 마사지나 도수 치료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뼈 성장이 끝난 나이가 성인에서는 어떤 교정이라든지 또는 물리치료나 어떤 재활치료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연골까지 회복하려는 오다리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세계 복싱 팬들이 기다려온 세계 대결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현역 최고인 골로프킨과 암을 이겨낸 제이콥스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두 선수 모두 화끈한 공격 위주의 스타일이어서 뜨거운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36전 36승.
33KO. 현역 최고의 복서로 자리매김한 골로프킨의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상대 주먹을 피하지 않고 돌진해 더 강력한 펀치로 쓰러뜨리는 화끈한 공격 복식으로 최근 23경기를 모두 KO로 끝냈습니다. 모든 체급을 통틀어 현역 선수 중 가장 완벽하다는 찬사 속에 미들급 역사상 최고의 복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 like old school. If you want to fight, just call me, call my manager. That's it. This is very easy business. Very easy. 도전자는 5년 전 암의 일종인 골육종을 이겨내 기적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은 다니엘 제이콥스입니다. 골로프킨처럼 저돌적인 스타일로 32승 가운데 29번을 KO로 장식했습니다. 골로프킨보다 큰 키와 긴 팔, 더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이변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I had to get through to get to this point, and you think I'm going to stop because I fear you? Hell no, absolutely not. 복싱 전문가들은 골로프킨의 근소한 우세 속에 화끈한 주먹 대결이 펼쳐지는 명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포근했지만 희뿌연 하루였습니다.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내일 다시 짙어집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릅니다. 내일 한낮엔 서울이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뿌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춘분절기인 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